한당 알기인데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함께 그 대연정의 중심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중심에 서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번에 아주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빔밥 재료도 멋있어야 되고. 자, 이 영상만 보면은요, 뭔가 이른바 제3지대 신당들, 뭔가 손을 잡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요, 저런 행사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한 축이죠.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 그중에 오늘 조응천 의원이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굉장히 어떤 전망을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통합이죠. 한몸이죠. 예, 뭐죠? 3번입니다.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위원장도 일단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추고 그러고 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살다가 다리 밑으로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바람 피할 비닐을 구했습니다. 네. 매일 물도 오고 장작 패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 그 공감의 내용은 뭐냐면요. 신당들이, 앞으로 생길 신당들이 통합을 할 건데 설 연휴 전에 통합을 말하는 거다.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개혁신당 가칭이죠.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 전에 제3지대 신당들 통합 마무리한다는 거요? 이거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하죠.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 하느냐보다 어떻게 왜 합치냐가 중요해.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 누구랑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관건은 지금 누구와 누구가 빅텐트 통합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준석 전 대표는 설 전에 뭔가 통합하는 거 이걸 내켜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창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예. 창당보다 더 힘든 게 합당하는 거래요. 어. 왜냐하면 정당은 같은 이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념이 틀리고 생각이 달라도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하면 돈 벌겠다 그러면 회사 하는 건데 예. 정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이 프로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을 하나하나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합당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좀 있으면 이제 90일도 안 남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예.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게 이낙연 전 대표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든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당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의 차이,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지향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그 성사 여부가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 생각과 다르게 예. 이준석 신당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무게나 뭐로 보나 제일 그 명분으로 보나 제일 낫겠지 싶었는데 결과는 제 뜻밖으로 이준석 신당이 1등으로 나오고 이낙연 대표 신당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예.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합당을 그러니까 뭐 미래 대연합인가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대연합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왕 합당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설 밥상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합당을 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오. 유리하죠.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혹시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당 자체로 그냥 출발하고 총선에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바는 이낙연 전 대표는 석양에 지는 해. 나는 떠오르는 차오르는 그 초승달이지만 보름달이 될 사람. 그러면은 같은 값으로 놓을 수는 없다 이 뜻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좀 가려보겠다라고 하니까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드린 게 설 연휴 전에 여러 신당들이 통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요, 앞서서 처음에 나왔던 영상이 어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이후에 여러 가지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도 약간씩 결이 다릅니다. 뭔가가. 그 내용, 어제 상황이거든요. 내용 들어보시죠. 정태근 의원이 빅 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빅텐트 얘기하시는데요.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빅텐트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좀 튼튼한 집에 살고 싶은 것이고 이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네. 의원께요.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뭐 빅텐트 하는데 뭐 바람막이 덮고 바람 술술 들어온 빅텐트 아닙니까? 이거 혹시 떴다방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여할 생각?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가 한 발 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 이제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설 전에 모여야 된다는 것은 예. 2월 10일 전후로 기호가 정해지거든요. 그때까지 일정 정도 규모를 보여서 여론조사상으로 20% 가까운 제3지대의 붐업을 하면 대박 터뜨릴 겁니다. 그런 이제 중간 점검의 시점이 필요하다. 예. 그때 개문 발차를 하더라도 부르문인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아요. 죽도 밥도 아닌 비빔밥을 하겠다. 다 갈아엎어서 다 넣는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각각의 지점에서 뭐 지역이든 세대든 정파든 각각의 자기의 어떤 예컨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 중에서 젊은 세대와 예. 또 보수 진영 속에서 윤 정부의 비판적 말하자면 인식을 가진 분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모였을 때 그 동력은 떨어집니다. 왜 진보랑 같이 가려고 하냐라는 논란 속에 깔아앉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략 예. 자체를 일정 정도는 각각이 붐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시너지가 있다라고 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빔밥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비빔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공통 분모, 즉 한미 동맹에 합의하는 자. 예를 들면 제일 이념적으로 어려운 게 대북 관계, 통일 문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 그런 부분에 계속 공약수만 가진다면 합의하는 그게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묻지 말라고 다 모여졌다고 해서 이게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오히려 너긋하기는 이준석 대표가 너긋하고 또 정치는 명분이라는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떴다방이 되면 안 되고 대선까지 가는 큰 그림과 큰 집을 짓는다고 해야지 청약을 하죠. 예. 이게 모델하우스만 보여주고 무조건 좋은 집 지을 거니까 돈 넣어라. 예. 안 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얘기다. 즉 설 전까지 일정하게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되 예.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모델하우스라든지 홍보 기간이 있다면 일정 정도 거기서 의원수가 최소한 정의당보다 많은 60명의 현역이 시작하는 예. 10명 가까이면 좋게요. 그런 정도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잘 되면 양당 공천 과정에서 말하자면 교섭단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역 예. 20명 만드는
당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단 무조건 섞어서 갈 일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나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의원분들이 조금 더 급하고 아쉬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은 왜 그러냐 하면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예. 많은 호남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아직도 호남의 대중들의 인식이 그렇게 포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체제를 이어가는 것이 이로운데 왜 분열되냐 하는 예.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하고 이준석 대표 스탠스는 다소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지금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뭔가 새로움을 해보자는 건 공통점이 있고 공통분모도 있고 공감화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이고 언제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르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솔직한 상황을 설명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개혁신당,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고 있는 당이잖아요. 가칭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 정당 지향이냐 아니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빅텐트 지향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본인이 끌고 있는 지금 신당 내부에서도 어떤 노선과 이념을 놓고 갈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본인이 밝혔어요, 이거를.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천아 용인 중에서 한 명, 용, 여기는 참여를 안 했죠. 오늘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신당에 대한 컨셉이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지는 좀 더 명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당이 양당제 폐단을 지적한다면, 단순히 그렇게 지적만 한다면 양당이 서로를 지적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 중도층의 국민들께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이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통합 그리고 뭐 설전 통합이든 아니면 기호 3번을 같이 달아서 한 텐트 안에 있든 이거 어떻게 결론나겠습니까? 뭐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5개 그룹이 지금 각각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 하나의 당으로 모이겠다라는 그 과정 하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체당 5개 그룹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당을 같이 당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예.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 탈당파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된 예. 미래 대연합. 예. 그다음에 또 금태섭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선택.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 예. 그다음에 또 한국의 희망. 아, 양양자 의원. 그럼요. 결국 5개 정당이 꼴을 갖춰서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빅텐트론입니다. 오. 자 그렇게 보면 과거에는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하느냐 뭐 연대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좀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진통이라는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예. 심지어는 정의당에서부터 국민의힘까지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지 않습니까?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넓고. 그런 세력이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또 주도권 다툼이라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자, 이 속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러면 속도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 신당 논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게 신당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행사장에서 비빔밥 정당을 얘기했습니다만 예. 말이 좋아 비빔밥이지 자칫 잘못하면 잡탕 정당의 이미지로 빠져버릴 겁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그거를 뭐 다 갈아 넣으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이 있었어요. 결국은 신당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뭔가 국민들의 정서를 뛰어넘는 신뢰할 만한 뭔가 참신함과 신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을 지금 신당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 있겠다. 두 번째, 또 국민들이 감동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신당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예. 뭔가 이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당, 보수 양당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될 때만이 신당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이런 고민이 이준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거다.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 되겠느냐? 예. 역시 이낙연 대표 등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현역 의원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예. 자, 설 전후한 시점에 2월 15일쯤에 기호 3번을 받지 못하면 예.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급하다. 예. 지금 빨리 어쨌든 합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기호 3번이라고 하는 선명한 어떤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예. 자, 그런데 결국 답은 뭐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만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자, 방향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도 중요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 5 그룹의 세력들이 예. 하나의 어떤 목표, 예. 신당이라고 하는 목표 속에서 이것을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봤던 화면에 윤석열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이끄는 그 신당 내부에서도 약간 이념 노선을 놓고 갈등이 있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오늘 밝힌 내용인데, 자, 김철영 경일대 특임 교수께는요, 지금 여러 신당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빨리 간 것도 있고 이제 시작된 것도 있는데, 이 신당들의 지금 신선함이라든가 새로운 가치가 보입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빔밥 재료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각 신당의 모습은 각자가 선명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보석 비빔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자 지금 자생익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나 정책을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벌써 3호 정책이 벌써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그 나름 신당의 모습을 같이 가고 있는데, 나머지 이낙연 신당을 비롯한 나머지 이 신당의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연대해서 자꾸 세력을 모으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준석 신당의 이름이 지금 개혁신당인데 은밀하게 보면 개혁 보수 신당으로 봐야 됩니다. 개혁 보수 신당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봐야되는 거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그 유승민 계열에 있는 김웅 의원이 얼마 전에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오늘 또 같이 유승민 계열로 불리는 지상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당에 남기로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신당은 과거에 자기의 정치적 멘토였던 유승민 의원도 오지 않는 거는 본인의 지금 보수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보수도 아니고 유승민의 배신자 보수도 아닌 본인이 만들어내고 싶은 이준석의 새로운 보수, 신보수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치적 출발점은 대구, 경북, 영남에서의 어떤 예. 신당의 승부를 건다면 지금 그 이낙연 신당 쪽하고는 전혀 어떤 정책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보수와 영남 기반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한 신당 거기는 그리고 다 사실 정의당 멤버까지 추진하는 지금 모 신당이 진보고 있거든요. 구민지괴고 예. 그러다 보면 전혀 이제 물과 기름 같은 관계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만나고 하는 것들은 각 신당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 절대로 빅텐트라든가 큰 집을 짓는다거나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다 통합된 기호 3번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어렵다고 겁니까? 봅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10% 정도 육박하게 되면 예. 대구 경북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어떤 이삭 의원들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선거 비례제가 병립형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제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있었던 허점을 노리면서 전 이준석 신당대로 아마 커다란 정치 실험을 하듯이 내년 올해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기호 3번을 차지할 만큼 의원 숫자가 모인다면 굳이 통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굳이 현역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대로 참여하면 참여하지 않는 대로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그 신당의 모습으로 예. 정면 승부를 하지 구태여 뭐 이낙연 신당이다 금태섭 신당이다 여러 신당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예.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저를 그래 봅니다. 자, 일단 뭔가는 공감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연대하고 논의해 봅시다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언제, 어떻게, 누구 뭐 이런 걸 가지고는요. 뭔가 조금씩 말이 틀립니다. 서로들요. 그러면 바라보는 지점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다음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 쪽과 좀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난 주말 동안 있었는데 이건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살짝 삐끗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화가 돼버렸습니다. 말실수가 된 거죠. 들어보시죠. 목에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좋다. 남의 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병원, 법원 너무 좋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본인들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정치 테러 사건을 두고 목에 칼빵을 맞았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롱조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랄까요? 이게 속어처럼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가렸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표현인지 아실 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 반응은 아니 국민의힘도 이런 표현까지 안 쓴다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아무래도 조롱 갖고 부적절한 지적 많이 받았는데 이낙연 대표도 즉각 사과를 했다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한편으로 막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수박으로 일컬어지면서 이낙연계가 엄청난 당내에서 수모와 고통을 받았기 엄청난 때문에 험한 소리를 많이 어떻게 들었죠. 보면 그 탈당을 하면서 해방감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프링 효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가야 될 것은 신당이란 이름으로 가야 될 겁니다. 신당. 그렇습니다. 신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에 양당 체제의 서로 대결적 요소, 막말하고 험담하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지향태로서의 더 나은 말하면 정치 문화를 가지자라는 어떤 정치 문화적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그동안 나왔던 험한 소리 이런 네. 것도 하지 말자 비판하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뭐 민주당과 신당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막말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계속 이낙연 또 전 총리 스스로도 뭐 전과자가 몇 프로다 이 얘기하면서 사과했고 또 이번에 또 사과하고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혼란과 실수 그리고 또 실제로 신당이 아니라 정말 구태적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예. 첫 발자국 자체부터가 말하자면 발을 잘못 디디고 있다. 물론 아까 나오신 분이 지지자분이에요. 근데만 무대에 올라가서 뭔가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제어를 못 하고 있다. 더 한마디 더 하자면 예. 이석현 부회장이나 최성원 이분들이 앞장서서 새로 하는 것도 신당답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더라도 완전 그전에 보지 않은 인물을 내세워서 듣지 못한 새로운 민주당의 다른 버전의 모습을 보여줄 노력을 해야지. 뭐 뻔하잖아요. 뭐 어쨌든 뭐 최성호는 민주당이 과하게 했으는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예비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부분. 저 이석현 전 부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나 불출마하고 불쏘시게 되겠다. 그러면 좋지만 아직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보기에는 그러면 이 신당을 계기로 자기의 막혀 있는 출마의 길을 열어보려는 꼼수 아니냐. 그런 얘기밖에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하고 손잡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이스하게도 할까 말까 하는 판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있어서 정말로 이낙연 신당의 첫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당이잖아요. 새로운 당. 통상 새로운 당이라면 뭔가 신선함. 그리고 신선한 주장과 신선한 인물.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과연 그런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통에 이런 말 실수, 서로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음 얘기도 또 회자가 되거든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험한 소리가 많은데 이게 대표적일 수가 있어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지난 10월에 최근에 이제 탈당을 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 근방에서 저런 플래카드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무슨 토착외구 뭐 당도가 오다 그리고 막 수박을 다 씌워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총알이 있다면 뭐 처단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써놨잖아요. 총알 처단이어서 이른바 이런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분이 내걸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현수막을 걸었던 분이 복당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최근에. 지난해 12월이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요. 그러자 이와 관련해서 이원우 의원이 한마디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즉각적인 사과를 하신 거 잘했다고 보는데 저런 지지자들과 관계를 끊고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이낙연 대표께서 탈당하고 저희들이 강성 유튜버의 단절 그 탈당의 명분 중에 하나인 건데 혐오 정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의 가치 진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제 비판도 받는데요.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도 없는 정당입니다. 먼저 혐오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정당의 그 정치에 유튜버에 기생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도 없고요. 김철영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럼 양쪽 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일단 그 지금 복당이 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갑자기 그런 이제 뭐 혐오성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뜻밖의 악재를 만난 꼴이 되고요. 아까 그 이원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진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지 저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흉기 피습을 당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나오실 때 첫 일성이 정오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정오의 정치 중에는 바로 자기가 얘기했던 저런 옛날에 강성 팬덤들이 보였던 저런 수박, 뭐 총알 저런 것들도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이번에 보면 민주당이 다시 복당을 하게 되면 저는 저게 이제 굉장히 우리 강성 지지층들에게 대해서 괜찮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때 보면 분명히 저기에는 소영웅주의라고 해서 본인들이 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뭔가 하고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목도 받고 하는 그런 소영웅주의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오의 정치를 끝내려고 한다면 저런 굉장히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들하고 어떤 관계를 단절해 줘야 되는데 다시 복당하게 됐다는 거는 결국 본인이 앞으로 말로는 정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면서 그 정오의 정치가 되는 그 씨앗은 그대로 두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 복당 이 결정은 굉장히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좀 잘못된 결정이고 저렇게 되면 이제 이원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저히 민주당은 저런 혐오의 정치 그리고 정오의 정치를 생산해내고 확대 재생산한다는 그 비판에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그런 꼴이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뭐 서로를 향해서 지금 비판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서로에 대해서 약간 험한 소리. 한쪽은 아까 가려진 표현 있죠. 칼모하는 표현. 그리고 하나는 총알 처단. 이른바 총알 처단 현수막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신당 움직임 뭐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렸고요. 돈봉투 부스럭 한동훈의 역습.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습을 하는 것 같다? 돈봉투 부스럭 하면 이게 2년인가요? 2020년 말쯤에 이게 뭔가 돈봉투 부스럭 떠는 소리 뭐 이런 게 국회에서 그때 설명이 있었는데 이 얘기일까요? 다음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어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게. 요 얘기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죠. 돈봉투 부스럭 어쩌고 하면서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뭐 그게 다 조작이라고 계속 했었고요. 저를 민주당 전체가 대단히 비난했었죠. 그런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그때 당시에 저렇게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세요 하고 막 그걸 조목조목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2022년 12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관 신분으로 국회에서 어떤 체포동의안 관련 설명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모습인데 벌써 이제 한 2년이 돼버렸네요. 그 모습 좀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21년 동안 기자 생활과 양식껏 한 국회의원 사선, 제 신앙의 믿음을 걸고 저 결백합니다.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굉장히 비판, 어떻게 보면 약간 희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김철원 교수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대체로 뭐가 맞는 사실이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사실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 동의안에서 밝힌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준 사람, 그리고 돈을 받아 노웅래 의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을 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다 사실관계에 맞았던 부분인데 노웅래 의원이 아주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잘 이 체포 동의안을 피하게 잘 피해온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의혹, 그다음 저수지 의혹 이래서 수백억의 그 이 배임 행위와 횡령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 조작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도 그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에 교묘하게 숨고 그걸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면 이 녹취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또 이 체포동의안의 내용과 틀린 건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후원금 쪽의 돈이었다? 근데 녹취 파일에 보면은 후원금으로 처리할까라고 물으니까 그 돈을 준 사람이 아니요. 그럼 제가 섭섭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따지면 결국 후원 계좌 내역을 봐야 되지만 결국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낮아 보이죠. 그 세 번째는 그 한동훈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이렇다고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수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협점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 나가도 된다는 적격 판정을 내렸거든요. 예비 후보 심사인데 적격 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격 판정이 되니까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끌고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재판에 있어서 또 한 번에 위헌 재청을 또 신청을 합니다. 그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기소권의 어떤 뭐 재량 행위에 좀 반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판례로 형성된 부분이 있지만 시간 끌기용 또 위헌 재청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에서 이 적격에 대한 판정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정 과정에서 분명히 좀 반영되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정리해둔 화면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측이 이제 법원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인데 2020년 7월에 돈봉투 소리 녹음일. 그러니까 요게 뭐 그 아까 말했던 그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다는 그 날이에요 지금 7월 2일. 정치자금법상 후원 처리 가능한 500만 원 미만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근데 신고 깜빡 뇌물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말하는 뇌물 1,000만 원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입장문을 법원에 냈다고 그러잖아요. 정혁진 변호사. 이 의견서 내용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하느냐.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가 관계를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대가 관계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으로 큰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깜빡했다 뭐 그렇다라고 해도 노웅래 의원이 정치 뭐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 걸 깜빡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본인이 지난번에 그 뭐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 할 때는 돈 받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또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녹취 파일 같은 것이 없이 한동훈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랬겠습니까?
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웅래 의원이 거짓말한 거고요. 그런데 결국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니까 예. 그거를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건 내가 깜빡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이렇게 후원금조다. 후원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판사라고 하면 그것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저는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보고 조금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저런 그 옛날 시트콤 비슷한 거 찍었을 때 보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 봉투 받았잖아요. 받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돈 봉투에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몇 사람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왜 쓸데없이 저런 시트콤 비슷한 걸 찍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소환되게끔 만드는가?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공천과 또 관련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도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다음 영상에 등장하는 민주당 분 두 분이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게. 들어보시죠. 어제 조금 늦게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난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시스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공천 내용과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이거 민주당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분이 노웅래 의원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탄압의 상징이다 이거. 탄압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속에서 일개 당원에 불과한 제가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어렵고도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뇌물, 선거, 개입, 성범죄는요 혐의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사가 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무죄를 따져봐야 될 상황이 있죠. 예. 그러나 상식이라는 잣대가 그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호히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머뭇하고 있는지 예. 저로서는 사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볼썽사나운 이 공천 관련 검증 과정입니다. 자, 지금 뭐 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이런 경우도 다 문제가 됩니다만 예. 더 큰 문제는요. 친명계라고 하는 공천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예비 후보들을 일체 다 배제하고 있어요. 부적격을 시켰다는 거죠? 다 부적격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직접 공천 작업에 참여하면서 후보 자격 검증 과정에 참여하면서 예. 불리한 어떤 편파적 검증을 한다? 이건요. 패권 공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예. 저는 일정하게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과정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으로 번지지 말한 법이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되는 이재명 대표가 임해줘야 예. 된다. 예. 저는 노무현 누구죠? 노웅래 의원. 예. 저 얘기 나왔던 그 부스럭 소리가요. 예. 지금 총선이라면요. 야당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단호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 관련된 얘기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왜 판단 안 합니까? 빨리 안 해요? 이런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다음 요 이슈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거든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러범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의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태도가 매우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왜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짜 뉴스의 근원지 시작은 바로 국무총리실이었다. 국무총리실은 누구 산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산하 아닙니까? 조혁진 변호사. 네네. 좀 분위기 보면 이제 총선까지 이 이제 피습 사건 이슈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럴 걸로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에서? 글쎄요,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민주당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까, 보탬이 될까 그런 것들은 좀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잖아요. 예. 검사가 아니에요. 검찰이었다라고 하면 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검수완박해가지고 온갖 수사력의 그 핵심을 예. 경찰한테 넘겨줬는데 경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제 경찰을 비난하고 뭐 특검 이야기하고 심지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법에도 맞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한 게 그게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57년 김모 씨가 예. 57년생 김모 씨가 무슨 아주 고도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취지 얘기를 했었죠. 57년생이면 거의 70이 다 된 분이에요. 다 된 사람이에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60대 중반도 넘어간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써먹었겠습니까? 고도의 훈련. 그리고 또 고도로 훈련을 갖다가 뭘 시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냥 빨리 피습은 피습대로 그냥 넘겨드리고. 예.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인구의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간 것을 계속 리마인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묵기 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불리하다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화두를 계속 이걸 갖다가 할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서 물 청소한 얘기,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된 거냐, 왜 공개 안 한 얘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약간 뭐랄까요? 반응이랄까요? 반박이랄까요? 약간 비판하는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 유튜브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고질병인 민주당의 입장에서야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사소한 일도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양 당에서 나온 목소리 다 들려들었는데. 글쎄요,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과유불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실이 미리 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경찰들이 수사를 일단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서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또 외신조차도 이름을 나온 상태에서 당적도 구분 못하겠다, 신상 공개 못하겠다. 예.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축소하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면 될 것인데 방금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굉장히 막 숙련된 뭐 훈련을 받았다든지 계속 배우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 앞에 문제 제기, 적절한 문제 제기 자체도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쓸 거에 그렇게 오히려 조금 더 너무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 그렇게 말씀인가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공개해도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에 당원 가입했을까요? 라는 물음에조차도 답을 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를 낸 거잖아요. 또 범행 동기와 목적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빨리 수습했다. 사실 저 물청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범행 현장에서 살인범을 못 잡았을 때 현장을 말하자면 보존하는 것이지 이미
범인을 잡아갖고 예, 그렇죠. 다 녹화된 상태에서 그걸 저 핏방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더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조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저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거죠. 본인도 어떤 당부사항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언들 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랄까요. 뭐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17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그때는 국민의힘의 4선 이상 중진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4선 하면은 바로 김기현 전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요, 김기현 전 대표는 지금 당대표는 그만뒀지만 울산에 계속 출마할 걸로 보이잖아요. 본인도 그런 의중을 좀 비친 걸로 보이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뭔가 당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희생. 이런 얘기를 앞서서 꺼내놨거든요. 그럼 두 인물이 만났을 때 과연 혹시 불출마? 이런 얘기를 17일 이후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지금 전망처럼 나오는데 자, 그럼요. 두 인물의 이야기, 과거 좀 지난 얘기인데요. 뭔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출마가 무조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가 희생이고 헌신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필요한 결정을 저는 사심없이 할 것이고 어떤 방침, 예를 들어서 몇 선 이상은 나가라. 저는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출마하셔서 이길 수 있는 분, 출마하실 명분이 우리 당에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제가 겪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소탈하고 여러분들께서 제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향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의 울산 출마를 좀 만류하는 상황이 올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함에 있어서 지금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는 형식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예측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만에 하나 김기현 의원의 불출마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한 건 하는 셈이 되겠죠. 한 건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뭔가 직접적으로 지도부가 나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선 의원 중진 모임에 또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어서의 지금 공천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의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진 의원들의 협조라 그럴까 역할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23억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검찰 자료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한 관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검법 거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당내 상황에 대한 현안 문제에 있어서의 당내 중진 의원들의 생각도 좀 듣고 어떻게 보호막을 칠 것인지 방어막을 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주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자, 4선 의원, 오늘은 3선, 그리고 내일 모레는 4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 과연 어떤 대화일까? 혹시 중진들에게 뭔가 좀 희생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언론들은 약간 그런 부분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이분은 국민의힘의 중진 중에 중진이라고 할 수 있죠. 김무성 전 대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부산 중영도구예요. 근데 범민 끝에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후배들이 잘한다면 안 했을 거다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거다. 후배들이 똑바로 못해서 내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한 공천이라고 생각하면 무소속 출마도 나 고민한다. 굉장히 강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김영주 전 의원. 네. 부산 중영도구.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인의 지역구였거든요. 과거에 여기 출마해서 다른 의원이 있었는데 후배들이 못해서 출마한다고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최근 그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셨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자당을 걱정하고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저하고도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국 정치가 걱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의 김비호 후보가 몇 번 도전했지만 후보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지 못했고, 지금 뭐 이현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부산의 국민의힘은 또 조경태, 하태경, 예. 여러 의원님들이 박민식 의원까지 포함해서 사실 부산을 뜨면서 흉흉합니다. 또 부산의 2030 엑스포 실패로 인해서 중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본인으로서는 하나의 충정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것은 이제 당이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안 그래도 현역도 몇 프로 험지 출마하거나 컷오프를 해야 될 상황에서 예. 이와 같은 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처분을 할 것이냐. 뭐 그것은 꼭 뭐 국민의힘의 김무성 전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민주당에도 다 그와 같은 박지원, 뭐 정동영 이런 분들이 또 오고 있고요. 뭐 오비라고 통상 부르죠. 그런 흐름들이 없잖아 다 양당 모두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저런 소위 말하는 어른들, 올드보이들의 귀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철영 교수님. 네. 본인이 부당한 컷오프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컷오프 시키면 이거 무소속 출마도 나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부산에서 여권 분열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본인은 이제 공정한 공정한 이제 이 경선 기준에 따라서 예. 경선까지 해달라 이런 건데, 사실 그 김무성 전 대표가 현역 시절에 이 별호가 무대였습니다. 무대. 김무성 대장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저게 이제 그 대장다운 모습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과감하게 불출마를 하게 된 건데, 지금 후배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현역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정기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저는 그 나름대로 충정은 좀 이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이 본인이 거기서 재선 3선했던 지역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현역 의원이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또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또 탈당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일단 자리를 물려주면 새로운 인물이 진짜 싹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본인보다 더 본인이 했던 그 어떤 경험과 그런 거 위에 더 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은 어떤 늙은 어떤 매기로서 역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새로운 인물 또는 무슨 매기? 그러니까 늙은 매기가 되는 거죠. 늙은 매기이지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좀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지역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필적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 새 인물이라면 당연히 김무성 대표가 경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새 인물 또 신인 정치인에게 기회를 내줄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그 기준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용산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오게 된다면 본인은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예. 그런 것들은 맡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산 선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김무성 대표께서 생각하는 게 어떤 부산 전체 판을 흔든다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어떤 용산에서 근무했던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라든가 최고위원을 지냈던 장해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부산에서도 험지가 아닌 부산에서 양지를 다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과감한 어떤 비판을 얘기하면서 본인을 그런 밟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정치신이 오기를 기다린 거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 금도를 또 넘어선 거 아니냐. 정기 은퇴를 하신 분이 다시 오는 게 맞느냐, 뭐 옳지 않냐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지금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중진들의 총선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다뤄본 거예요. 지금 여당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과제. 요 얘기였고요. 조국까지 참여 꼼수 위성 정당이 생기는 걸까? 물음표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뭐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뭔가를 제안을 꺼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에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같은 제 정당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린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도 있고 조국 전 장관도 제안을 항세요. 그쪽으로 지금. 정혁진 변호사. 네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데 이거 지난 총선 때 사실상 이거 위성정당 같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2021년에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낸 게 잘못된 거 첫 번째. 본인이 그때 당대표였는데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지금 이야기한 꼼수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게 무슨 준연동형 비례대표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한테는 그 비례대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연동형이잖아요. 뭐 준자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조금 그거 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싹쓸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거의 180석 가져간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까지 그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바꿨는데 그거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걸 그 원상으로 회복한 게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꼼수를 이번에도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 하려고 하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당의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뭐 비례대연합인지 뭐 거기 그쪽으로 출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로 갈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디든지 뭐 개항인지 어딘지 뭐 그런데 이제 출마를 할 건가 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출마 여부 뭐 비례대 뭐 이런 거 걱정할 계제가 아니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월 8일이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실형이 또 나오게 되면 그럼 법정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비법률적인 방법 운운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용인 의원은 근데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왜 거기 포함을 시켰을까요? 제안 대상을. 그 뭐 조국 전 장관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뭐 200석 운운하고 뭐 개헌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도중에 하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직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하시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 이런 얘기를 좀 꺼내왔고요.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총선과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이제 불가피한 선택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 논의를 해볼 만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민주당, 우리 당 쪽에도 제안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세코리아 행동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이니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하여 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비란 교수님, 이거 민주당은 뭐 열어둔 겁니까?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선거가 86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어찌 보면 그 선거구제 획정 못하고 있죠. 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병입형으로 할 것인지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1야당의 무책임이 결국은 저는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다시 끌어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병입형으로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국민의힘 거기 그걸 입장은 주장하고 있어요. 논란 자체도 안 됩니다. 사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이제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비례연합정당이란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위성 꼼수 정당의 다른 표현에 저는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직 준연동형으로 갈지 병립형으로 갈지 판단하고 있지 못한 속에서 뭔가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먼저 좀 자락을 깔아주는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국 전 장관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인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출마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락을 깔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위성정당을 이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또 용해인 의원입니다. 자, 뭔가 저는 용해인 의원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를테면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에서 이것이 중도층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신인들이나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제는 선거구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든지 이것은 당의 총선 승리와 또 민주당의 앞으로 있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놓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만에 하나 지난 총선처럼 또 각 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뭐 지금 민주당이 어떤 여기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면 뭐 그런 현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 또 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요?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요. 근데 뭐가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요. 북한과 관련돼 있고요. 러시아도 관련돼 있는데 속보가 좀 몇 개 들어오는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크렘린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조만간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북한을 갈 수 있다고요? 푸틴 대통령이요? 다음 있습니다. 자, 크렘린궁 푸틴 북한 최선희 만남 배제 안 한다. 지금 러시아 방문이거든요. 이거 외상이잖아요. 외무상. 근데 푸틴 대통령과 북한 당국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입니다. 크렘린궁 북한과 전방위 관계 발전시킬 것.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속보 3개 중에요. 뒤에 2개는 알겠습니다. 맨 앞에 거, 처음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는 문제 조만간 이루어지길 희망.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크렘린궁. 여기가 최고 권부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밝혔어요, 지금.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서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가고 싶다 그러면 가겠다는 뜻이죠. 북한에서는 마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작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갔어요. 방문했고요. 연해주를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사실은 10월 달에 북한을 갔었고요. 오늘 그 최순희 러시아 외교사, 북한 외무상이 예. 러시아를 가서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런 희망을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다음 주부터 푸틴이 대선 컨벤션을 시작합니다. 대선 올해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대선 선거 과정에서 아마 어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에너지 주역을 발전하고 그러니까 국방과 경제를 발전하는 그래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여전히 이제 북한 관광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대러 제재 때문에 관광객이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고 예. 더 하나 여기서 숨어 있는 기대 중에 하나는 예. 에너지와 관련해서 푸틴이 우리에게도 좋은 희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요? 네,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에 선물 보따리를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러시아도 답답한 건 사실이거든요. 석유라든지 가스를 팔 수 없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뭐 손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막이 또 하나 있을 수 있다. 북한에게 충분히 선물을 주면서 예. 남한하고도 그러니까 관계를 열어놓을 수 있는 즉 최근에 눈여겨보면 푸틴이 한국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non-friendly state입니다만 예. 비우호적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문호를 개방할 자세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푸틴의 어떤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 대선을 선거운동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 쪽에 쐈잖아요. 이게 지금 초음속 미사일 뭐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월 14일 오후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미사일 총국은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게 중거리로 일단 알려졌는데 초음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막기가 너무 어려운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속보 전해졌지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갈 수도 있다. 희망하고 있다. 그럼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뭔가 가까워지면 러시아의 혹시 군사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오고 이게 북한의 어떤 군사력을 키워주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약간 이런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푸틴은 또 북한의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그게 나왔죠. 지금 증거들이 나왔어요.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나로라든지 우리의 우주 기술이 사실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한국에 오지 않고 북한에 됐고 지난번 9월 달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바롭스크라든지 스바보드노의 우주기지를 방문하면서 예. 둘러본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쏜 것이 마하 5 이상, 5배속, 즉 평양에서 서울 때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어떤 뭐 5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예. IRBM이라고 하면 예. 상당히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어떤 대치적 국면을 명확히 하면서도 예.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뒷선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북한을 오히려 말하자면 다국적으로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대화도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철영 교수님. 어제 북한이 쏜 저 미사일이요. 지금 미국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거는 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계속 전쟁 얘기 그리고 남한의 무슨 초토화, 대한민국 초토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뭐 단순한 협박성 발언을 넘어서 한반도의 어떤 전쟁의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들을 미국의 우리 전문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우리 극초음속 IBRBM 저것도 중요하지만 저게 지금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쏜 게 고체 연료를 이용했다면서요?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저게 이제 이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게 되면 차량 탑승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발사할지는 모르고 고쳐오려니까 바로 쏘고 극초음속으로 날아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를 방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길 그러면 겁니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근데 고체 연료를 썼다라는 거는 연료 주입이 간단하니까 네. 바로 쏠 수 있고 쏠 수 있고 이제 차량에 탑재해서 다니게 되면 이동할 수가 있고 이동 시 차량에 하게 되면 또는 마5나 마10까지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저걸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 되면 이제 한미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국, 미국, 일본이 미사일 정보도 공유하면서 굉장히 좀 튼튼한 이 안보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또 새로운 위협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푸틴이 지금 북한을 방문한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연해주 만날 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이동거리보다 푸틴 대통령 이동거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훨씬 더 많고 작년 9월에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게 거의 한 3년 반 만에 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자체를 취급을 안 하고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계속적으로 탄약이 필요하고 미사일이 필요하고 어떤 군사 전략적 물자는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이 지금 북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북한 김정은이 저기 나오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본인이 환대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현금 받고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 받고 그다음 구사 기술까지 받았거든요. 그때도 우주기지도 방문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주기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극초음속 이런 뭐 ICBM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떨어지는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얼마 전에도 인공위성을 샀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후진적인 건데 제가 볼 때 아마 이번에 푸틴이 북한에 갔을 때 다른 기술보다는 군사 인공위성 기술을 제대로 전수받는다면 그건 이제 우리 남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크렘린궁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조만간 하길 희망하고 있다. 희망한다니까 이건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